소설 인간혁명 2권 제5장 지용. 미 점령군은 일본의 민주화 정책을 차례차례 단행했다. 1947년 봄에는 교육제도 개혁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6.3제의 실시다. 그때까지의 의무교육은 국민학교 초등과 6년이었지만 새로이 소학교 6년제에 더하여 중학교 3년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4월 1일부터 실시했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지향하는 민주화의 일환이기도 했다. 패전 직후 교육제도 개혁의 제1보는 1945년 10월 22일에 GHQ가 내놓은 일본 교육제도의 관리에 관한 지령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지령에 따라 교과 내용에서 군국주의와 천황제를 찬미하는 부분을 먼저 삭제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여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에 맞지 않은 부분을 먹물로 지우는 작업을 했다. 신생 일본의 교육제도 개혁은 1946년 3월 일본에 온 미 교육사절단의 보고서를 받아 그해 8월에 일본 측이 내각에 설치한 교육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교육사절단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화, 문부성의 권한 축소 등 국가주의적인 교육을 배제하는 방향과 함께 남녀공학으로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라는 633사제라는 교육제도를 제안했다. 본래 6.3제 개혁안은 미 사절단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축적된 일본의 교육연구와 미 사절단에 협력한 일본 측 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6.3제 실시는 1947년 2월에 열린 각의를 거쳐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다 중학교 의무교육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교실이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학교 교실을 빌려서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거나 노천 수업까지 해야 했다. 교원 부족도 심각했다.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발했지만 때를 같이해 제정된 교육기본법과 함께 전쟁 후의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일단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전쟁 전에 국가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향한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망각하면 사회의 확실한 미래는 없다. 교육은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교육자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 회장은 미래의 보배인 아이들의 행복을 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이 있는 것이다. 그 교육에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시대는 눈부시게 변해갔다. 4월 5일에는 제1회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7일에는 노동기준법, 14일에 독점금지법, 17일에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하는 등 잇따라 민주화 개혁을 구체화했다. 사람들의 생활은 어렵고 물가 상승은 멈출 기미도 없었다. 신헌법 시행을 앞둔 4월 20일에는 제1회 참의원 선거, 이어서 25일에는 제23회 중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 결과 중의원 세력 분포는 사회당 143석, 자유당 131석, 민주당 121석, 국민협동당 29석, 공산당 4석, 군소정당 25석, 무소속 13석이 되었다. 참의원에서는 사회당 47석, 자유당 37석,
민주당 28석, 국민협동당 9석, 공산당 4석, 군소정당 12석, 무소속 113석으로 예기치 않게 사회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제1당이 되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은 종래에 보수 정치를 대신할 새로운 정권의 탄생에 한 올의 희망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제1당이라고는 하지만 의석수는 중의원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연립 정권을 세우는 수밖에 없었다. 사회당은 자유, 민주, 국민협동과 연립하는 정권을 만들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자유당은 사회당과의 연립에 참여하지 않고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요시다 내각이 총사직했다. 이리하여 사회, 민주, 국민협동의 3당이 연립한 사회당 수반 내각은 6월 1일 가타야마 데스를 총리 대신으로 하여 성립했다. 일본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다. 가타야마 내각은 눈앞에 벌어진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먼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물가는 전쟁 전의 65배까지, 평균 임금은 전쟁 전의 30배 이하인 월 1,800엔으로 억제한다는 서민에게 폭거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체계를 세웠다. 그리고 요시다 내각의 경사 생산 방식을 답습했다. 석탄, 철강 등 중요 사업에 정부 자금과 자원을 경사적으로 투입하고 거기에서 생산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공업 생산 전체는 늘지 않았다. 그리고 소비재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불균형을 낳고 말았다. 수많은 국민의 생활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각이 발족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는 가을 무렵부터 다시 노동 공세가 격화되었다. 잡다한 여러 정당이 만든 가타야마 정권은 격려 속에서 필사적으로 키자비 역할을 시도했으나 각 당 각파의 대립이 발목을 잡고 흔들었다. 사회당 내각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탄광 국영화 문제에서는 타협안에 대한 좌파의 반목과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했다. 게다가 농림수산 대신에 파면 문제를 둘러싸고 이에 불복하는 사회당의 우파가 결별했다. 그리고 결정타는 공무원 임시급여의 재원을 둘러싼 문제였다. 당내 좌파가 철도와 우편의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충당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예산안이 부결되었다. 당내 불일치라는 이상사태에 직면한 가타야마 내각은 암초에 부딪히고 발족 8개월 만인 1948년 2월에 총사직하게 되었다. 3월 10일 가타야마 내각 후임으로 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 총재를 수반으로 하는 3당 연립 내각이 성립되었다. 아시다 내각은 가타야마 내각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1 원조에 의한 경제 재건을 도모하고자 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갖가지 정치적인 변혁이 거듭되었지만 국민 생활은 편안해지기는커녕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산다는 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시대도 없었다. 가장 절실한 식량 사정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식량 배급도 1947년에는 전년보다도 배급 지연이 더욱 만성화하여 전국적으로 더욱 심해졌다. 예를 들면 3월 말 배급 지연 일수는 도쿄는 16.6일, 가나가와는 9.3일, 오사카는 6.3일, 후쿠오카는 10.8일이었다.
그것이 7월에 들어서자 도쿄는 25.8일, 홋카이도는 90일로 더욱더 악화되었고 전국 평균은 20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동일본의 배급 지연은 심각했다. GHQ는 1947년 식량 부족분을 쌀로 환산하여 155만 6천 톤으로 예측했다. 점령군은 1억 민중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위기를 타개하려고 식량을 계속 방출했다. 총 방출량이 1년에 160만 톤이 넘었지만 그래도 배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생활을 도다 조세이나 그 제자들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마다 니시칸타에 있는 본부에 모였다. 도다의 강의와 지도를 구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빈속인 사람도 많았다. 복장도 뒤죽박죽 여러 가지였으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생기가 넘쳤다. 그들은 우선 종교혁명으로 이러한 대학을 대선으로 바꾸겠다는 희망에 불탔다. 서로 혁명아로서의 사명을 배우고 사회 건설의 지도자로서 훈육되는 것을 무엇보다 긍지로 여기며 꿋꿋이 살았다. 사람들이 푸념과 이기주의의 한가운데에 빠졌을 때 자신들은 숭고한 사명에 살며 활약한다는 강한 자각으로 빛났다. 곳곳에서 열리는 좌담회도 점점 활발해졌다. 좌담회나 강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입회자의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니시칸타의 본부에서 개최한 회합도 때로는 사람들이 계단까지 넘치기도 했다. 그러나 매월 입회자 수는 10세대에서 20여 세대 정도였다. 1946년 가을부터 시작한 지방 지도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진행되었다. 절복의 손길은 착실하게 넓혀졌다. 군마, 도치기는 물론 나가노현의 스와, 시즈오카현의 이즈방면, 멀리 큐슈의 야메 근방까지 간부를 파견하게 되었다. 파견 간부에게는 광포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다. 그들이 만약 사명을 자각하지 않았다면 괴로운 생활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민중 구제를 위한 주의 주장이 있고 숭고한 목적관이 있었다. 도다 조세이에게 단련받은 문화생도 그 젊은 힘과 정열로 식량난과 물가 상승을 늠름하게 이겨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절복의 즐거움을 알았던 것이다. 이보다 더한 행복감은 없었다. 절복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법을 위한 투쟁이고 자신의 인간혁명을 향한 근본적 실천임을 흉중에 깊이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절복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한없이 명랑해졌다. 도쿄 가마타에 사는 사카다 기이치와 미카와 에이코는 소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 나이는 둘 다 아직 20살 전이다. 전쟁 전에 히라야마와 세키에게 절복되어 두 집안 모두 입회했다. 타 교단의 본부에 몰려들어가 영웅인 채 허세를 부리며 논쟁한 일을 도다에게 엄하게 야단맞은 후 두 사람은 옛 동창생을 찾아내어 착실히 절복하기 시작했다. 동창생은 대부분 집이 불타서 이사했거나 혹은 지방으로 피난가서 아직 도쿄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때마침 동네에 남아있는 동창생의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런 동창생 중에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들은 동창생이라는 친분으로 신이치를 자주 찾아갔지만 종교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를 곧바로 꺼내지는 못했다. 당시 청년에게는 문화나 정치 이야기라면 모를까 종교 이야기만큼 인연이 먼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방에 들어가 보니 책장에는 갖가지 책이 가득 꽂혀 있었다. 문학책이 대부분이었는데
동서고금의 책들이기 때문에 책 이름과 저자 이름은 알고 있어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책이 많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들 또래에서 보면 대단한 독서가였다. 구니키다 도포가 있는가 하면 니체가 있었다. 니시다 기타로, 미키 기요시 등의 책 옆에 몽테뉴가 있었다. 게다가 바이런 옆에는 당송 팔가 문독본이 있었다. 또 언지사록이 있는가 하면 칼라일이나 고대 그리스의 시 등도 꽂혀 있었다. 신이치는 가난 속에서도 책만큼은 최고의 재산으로 하여 소중히 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과 대학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노트에는 독후감이 작은 글씨로 써 있었다. 사카타와 미카와로서는 신이치의 사상 경향을 파악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책장에 꽂힌 광범위한 책을 보고 기가 죽어서 사상적인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먼저 무난한 동창생들의 소식이나 공습 때의 생생한 추억 등 어린 날의 동창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나 신이치가 하는 말을 종합해보자 그는 아무래도 철학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더운 한여름 어느 날 밤, 미카와는 돌아갈 때 일어서면서 말했다. 14일 밤에 우리 집에서 철학 모임이 있어. 오지 않을래? 철학?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사카타는 그 말을 받아서 신이치에게 말했다. 그래, 생명 철학에 관한 이야기야. 베그르송이니? 신이치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베그르송이 쓴 생의 철학을 반사적으로 떠올렸다. 192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베그르송에게 매력을 느꼈던 모양이다. 기계적 유물론에 반대해 생명의 내적 자발성을 강조한 철학에 신이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공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 또한 확립된 철학을 갖지 못하고 관념에 유희를 하고 있던 평범한 청년임에는 틀림없었다. 사카타는 무엇이 베그르송인지 짐작도 가지 않아 곤혹스러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이치는 베그르송 철학의 이야기라면 꼭 듣고 싶다는 생각에 말을 계속했다. 어떤 선생님이 오는데? 도다 조세이라는 선생님이지. 굉장한 분이니까 꼭 와라. 도다 조세이? 철학자? 신이치는 약간 고개를 갸웃했다. 미카와가 사카타를 대신해서 말했다. 생명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명한 철학이야.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꼭 같이 가자. 가볼까? 친구를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 사카타는 기뻤다. 아무렴, 몇 사람 데리고 와도 돼. 나도 데리러 올 테니. 두 사람은 신이치의 집을 나왔다. 신이치가 친구라고 말한 것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협우회라는 그룹의 멤버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무슨 회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임의로 이름을 붙인 청년들의 그룹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전쟁 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직 한 가지는 문화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이었다. 그런 시절이었다. 누구에게나 패전은 분명 대격변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오랫동안 허탈감에 빠진 데 반해 청년들의 숨결은 얼어붙은 대지에서도 일찌감치 싹을 틔우는 초목과도 흡사했다.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는 젊은이의 특권이었다. 이런 청년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향상시키려고도 하지 않으며 아무렇게나 이용해 희생시키기를 꺼리지 않는 지도자는 악인이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사회를 건설할 싹을 잘라버리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높은 이념이나 깊은 문화관에 꼭 기초를 둔 것만은 아니었다.
문화 국가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문화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막연한 이미지밖에 없었다. 전쟁 중 자나깨나 근로에 동원되어 학업에서 멀리 떨어진 청년들은 그 두뇌의 공백을 급속히 메워야 했다. 그들은 먼저 새로운 지식을 원했다. 배고플 때의 욕구처럼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이 부족해 서로 빌리거나 빌려주었다. 모이면 토론하고 어려운 책을 돌려가며 읽거나 레코드를 듣기도 했다. 그들은 가까이에 학자나 언론인이 있다고 알게 되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는 시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어느 때는 그들의 집회에 그 학자나 언론인을 초청해 해설적인 강의를 듣기도 했다. 유지에게 영어 회화를 배우기도 했다. 이런 몇 개의 그룹도 이윽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의 관심에 따라 제각기 특색을 띠게 되었다. 어떤 그룹은 음악 레코드 감상회가 되거나 만돌린 연주단이 되었다. 나아가서는 점령군 캬바레에 출연하는 밴드가 되었다. 혹은 댄스 파티 전문 그룹이 되거나 단순한 남녀 교제의 자리가 되고만 그룹도 있었다. 어쨌든 젊은 청년들의 집단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빙글빙글 변모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저 모이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뻤다. 이런 그룹은 당시 청년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또 지식 연찬과 인간 형성의 터전이기도 했다. 어떤 가정이나 생활이 공궁하기는 비슷비슷했으며 청년들은 사회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청년들은 그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같은 또래들이 모여 얼굴을 맞대면 시대의 답답한 분위기를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건설적인 면을 서로 꺼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협우회라는 그룹도 이런 청년의 모임이었다. 도쿄대학교 출신으로 뛰어난 인격자이자 경제학자가 주위에 살며 주선한 탓인지 꽤 많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철학 등 인문과학의 광범위한 지식을 흡수하느라 바빴다. 멤버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학생, 기술자, 직공, 공무원 등등 모두 20살에서 30살 정도의 약 20명이 모인 그룹이다. 여성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신을 연구하고 해설하는가 하면 다음 회합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양상을 책 두세 권에서 발췌해 해설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어느 때는 민주정치나 공산주의를 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천황의 지위를 논했다. 이렇게 폭넓은 지식도 청년들의 목마른 두뇌에는 저항도 거의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사카타에게 생명 철학이라고 듣고 그 자리에서 베르그송이나 쇼펜하우어의 난해한 철학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까닭도 이런 지적인 풍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곧바로 그룹에서 철학적 경향이 강한 친구 두세 명에게 14일 저녁 회합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높은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 축적이 단순한 유의라면 자신의 인생 문제는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깨닫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자신도 인생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관을 깊이 확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진실하고 올바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들 주변에는 엉망진창인 인생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들은 그런 인생 자세를 평범하지만 최대한의 저항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냐고 자신에게 물으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초조해했다. 또한 세상을 사는 자세에도 커다란 의문을 품었다. 그 의문은 애국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란 무엇인가이었다. 전쟁으로 청춘을 보낸 그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듯 패전국이라고 해도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사는 주변 공장지대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혁명가가 파업을 부채질하며 패전국 일본을 매도했다. 그리고 소련이야말로 노동자의 고향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보다 그들은 확실히 강해 보이고 용맹스러워 보였다. 아니, 그것을 신념으로 하여 나아가고 있는 정의감은 훌륭하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무엇인가 자기적이고 악취를 풍긴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간지하기도 했다. 협우의 청년들은 국군주의 사상에 의해 소년 시절 자신의 백지와 같은 두뇌에 검게 각인된 애국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른들이 말하던 애국심도 가면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어떤 자유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 전쟁 중 천황을 이용하고 자신의 명문 명리를 위해 천황에게 충의를 다한 고관들이야말로 가장 불충한 자였다. 전쟁을 겪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애국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한 순수한 애국심을 원했다. 패전을 맞이해도 어쩐지 그것이 몸 안에 불타고 있음을 자각했다. 요컨대 그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어떻게 종전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과 애국심의 두 가지 의문을 중심축으로 고민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의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사부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라도 따라가자고 그들은 때로 마치 꿈꾸는 듯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했다. 8월 14일에 저녁이 왔다. 사카타와 미카와가 신이 나서 데리러 왔는데 신이치는 함께 가기로 한 친구 2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오지 않았다. 사카타와 미카와는 신이치만이라도 불러내려고 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두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서라기보다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흉부질환으로 열이 나서 몸이 지쳤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가벼운 기침을 하면서 나른해진 몸을 버티고 있었다. 그는 우직하게도 두 친구를 기다렸으나 그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가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1시간이나 늦게 두 친구가 오고 말았다. 신이치는 열이 나는 뜨거운 몸을 일으켰다. 청년 5명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 미카와의 집으로 갔다. 미카와의 집은 가마타의 기타 코지야에 있는 운 좋게 화재를 모면한 모퉁이에 있었다. 미카와의 집 앞에 있는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은 모두 폭격으로 불타버렸다. 게이힌선 가마타역 너머와 국철인 도카이도 본선 너머로 주위 몇 킬로미터에 걸친 일대는 소위탄을 맞아 불타버린 들판이 되었다. 가마타 방면은 보통 조난이라고도 했는데 공장지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습을 받았다. 그 참상은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사카타의 집과 미카와의 집은 불가사의하게도 화재를 면했다. 미카와의 아버지는 해군 기술 장교로 거의 국외의 전선에 나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신심했다. 두 집안 모두 당시의 중류층으로 타다 남은 집도 꽤 컸다. 그리고 그 타다 남은 집이 창가학회의 좌담회 장소로서 이제야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미카와와 사카타의 안내로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미카와의 집에 도착한 때는 저녁 8시쯤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쉰 목소리지만 원기왕성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청년 5명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칸막이 문을 떼어낸 커다란 방에 앉아 있었다. 안방 정면에는 이마가 넓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침착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청년뿐만이 아니다. 주부도 노인도 그리고 장년들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뜻밖의 분위기다. 조용한 가운데 뭔가 힘찬 진지함이 감돌았다. 야마모토 일행은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겠거니 생각했었다. 대체 무슨 모임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일종의 기백만은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도다 조세이는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 안국론을 한창 강의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어서의 원문을 읽고 그 구절을 도다가 강의하는 방식이었다. 슬프도다 십수년간 백천만의 사람들이 마연의 넋을 잃고 숱하게 불교에 미혹했느니라. 어서 24쪽. 여기서 말하는 불교는 호넨의 염불종이라는 당시의 신흥종교입니다. 그 당시 불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마연에 속아 불행한 경애로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순진하게 열심히 신앙해도 그 가르침이 잘못되면 결과는 불행입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인은 이것을 숱하게 불교에 미혹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한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정법을 모르고 숱하게 불교에 미혹했느니라 라는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방을 좋아하고 정을 잊었으니 어찌 선신이 노하지 않으리요. 원을 버리고 편을 좋아하니 어찌 악귀가 득편하지 않으리까. 어서 24쪽. 이 성우는 니치렌 대성인의 철벽 같은 대확신입니다. 지금의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 미신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 철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불법 철학에 있는 생명론을 알면 지금의 금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대인은 정통 불법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미혹하고 있습니다. 석존의 영원한 생명론, 천태의 이의 일념 삼천, 니치렌 대성인의 영원 즉 순간, 우주 즉가, 사의 일념 삼천이라는 위대한 천리에 입각하면 명명백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나면 이만큼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이법으로 논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수호, 일가 수호의 선신은 없습니다. 불법의 진수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적이나 본존, 신찰 등은 악기의 작용을 할 뿐 행복해지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직도가 됩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듣는 동안에 불교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른바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신이치는 묘한 기분이 되었다. 이야기는 신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하고 또 멀고 깊은 일 같기도 하구나. 신이치는 도다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도다의 시선이 그의 얼굴로 쏟아질 때가 있었다. 아니, 잠시 후에는 자기 쪽으로 이따금 쏟아지고 있음을 의식했다. 그리고 도다의 시선과 신이치의 시선이 마주치면 신이치는 괜스레 소년처럼 수줍어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다는 때때로 물을 벌컥벌컥 아무렇게나 마시기도 하면서 강의를 계속했다. 그 표정에는 긴박감을 주는 기백이 있었다.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용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어서 24쪽. 이 한마디야말로 위대한 용맹심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시의 모든 계급, 막부의 식캔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신앙하던 정토종을 일용이라고 논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분노는 물론 국가 권력에 추궁이 있으리라는 점도 불을 보듯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이는 상화 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민중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을 오직 구제하고자 원망도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흉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말법의 어본불로서 나타나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또한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로서 지용보살로서 절복의 동량으로서 오늘날 도탄에 빠진 일본 민중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고 정법을 세워라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정법이란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불법입니다. 확신이 가득하고 가득한 목소리였다. 모두 열심히 듣고 있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하다. 신이치와 친구들도 그런 분위기에 설렁설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객은 더욱 정색하여 가로되 젊은 여성이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도다는 읽는 것을 막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강의한 입정 안국론을 불과 몇 줄만 배독하더라도 대성인의 위대한 확신이 전해져 옵니다. 대성인은 불법 천리의 진수를 오직 홀로 아셨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700년 전에 쓰셨지만 마치 패전 후에 우리를 위해 써서 남겨주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나라이든 이 불법 천리로 근본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소용없는 법입니다. 어본전을 일단 수지한 이상 개인의 성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일을, 한 나라의 일을, 나아가 동란의 20세기 세계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과 비참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것을 광선유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꾸밈없는 태도다. 도다의 말에는 민중의 행복을 원하고 홀로 일어선다는 정열, 광선유포의 진두에서 법기를 들고 전진하는 사신홍법의 결의가 가득 넘쳤다. 도다의 위대한 결의를 듣고 청년들은 기운차게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장년이나 부인부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지식해서 허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런 그에게도 이 광경은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후 입정 안국론의 어구에 대해 두세 사람이 질문했다. 도다는 은단을 씹으면서 질문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신이치 일행 쪽에 시선을 보내면서 질문자에게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다. 질의응답이 얼추 끝나자 미카와 에이코가 일어서서 도다에게 소개했다. 선생님, 야마모토 신이치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소학교 동창입니다. 다른 두 분은 야마모토 씨의 친구분입니다. 야마모토가 재빨리 꾸벅하고 머리를 숙였다. 오! 도다가 빙긋 웃었다. 마치 친구의 자식에게 말을 건네기라도 하는 듯한 어조였다. 야마모토군은 몇 살이 되었나? 도다는 몇 살인가 라고 묻지 않고 몇 살이 되었나 라고 물었다. 첫 대면이었지만 전부터 아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19살입니다. 그런가. 이제 곧 20살이군. 나는 19살 때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도쿄에 올라온 완전히 촌사람이었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불안했었지. 내로라 하는 나도 손을 들었다니까. 웃으면서 하는 도다의 이야기에 사람들 얼굴에서도 웃음이 피어났다. 도다는 뭔가 더 말을 하려다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 도다는 회상에 잠긴 듯이 보였다. 침묵이 이어졌다. 좌중의 친밀한 분위기도 따뜻함에 감싸여 그대로 계속되었다. 선생님! 갑자기 야마모토 시니치가 힘찬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일동의 시선이 일제히 시니치에게 모였다.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도다는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면서 시니치를 보았다. 뭔가 무엇이든 좋으니 말하게. 선생님, 올바른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시니치는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약간 긴 눈썹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시원스러운 눈매에는 아직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표정은 희미한 근심을 띠고 있었다. 아, 그건 난문 중에 난문이군. 도다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운이 있어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한 생명 천리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다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뭔가 바라보게. 인간의 기나긴 일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현재 식량난, 주택난도 그렇지요. 또 생활고, 경제고, 혹은 연애 문제, 병, 가정 문제 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생명을 깎는 듯한 시련을 겪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괴로움은 수면의 물결과 같으므로 아직도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생사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불법은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올바른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이미 태어난 자신을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도다의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모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나도 중대 문제인 탓인지 웃음을 참으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진지한 대화에서도 재치와 유머를 섞음으로써 그것이 윤활유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친밀감을 가지게 한다. 도다는 이야기 속에 언제나 잊지 않고 위트와 유머를 섞었다. 언제까지나 19 처녀로 있고 싶다. 나이를 절대로 먹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4, 50년이 지나면 할머니가 되고 맙니다. 병은 정말 싫다고 말해봤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늙으면 몸뚱이는 삐그덕거리고 맙니다. 이것도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고 만다는 사실, 이것은 엄연합니다. 누구나 언제까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누구라도 대개 6, 7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죽기 싫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근본에 있는 문제는 아무리 신념이 굳건하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픈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이런 문제를 바르게, 멋지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결한 철학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원해도 실제로는 누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자도 나옵니다. 염세적이거나 찰나적이거나 혹은 체념하고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치렌 대성인은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해 생명의 본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어떤 범부라도 반드시 해결의 경애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철학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치는 직감했다. 이 모임은 1년 중에 1파로 보이지만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승려가 아니다. 소년 시절에 흔히 본 흰 상복 차림으로 북을 치는 장년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도다는 계속 이야기했다. 올바른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에 대성인의 불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청년이 아닌가. 반드시 언젠가는 자연히 자신이 올바른 인생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싫어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신이치는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도다는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가볍게 말했다. 그건 간단합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도 애국자이겠지요. 요시다 쇼인도 애국자이겠지요. 노기 대장도 결국 애국자이겠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국자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국가나 민족에 충실한 사람이 애국자이지만 그 국가나 민족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애국자라는 인간의 모습도 바뀝니다. 시대를 초월한 참된 애국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묘법의 실천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묘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한 사람의 존귀한 인간을 영원히 구제하고 나아가 지금의 불행한 국가를 구제하는 원천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참된 행복사회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법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관념론이 결코 아닙니다. 묘법을 근본으로 하는 국가사회가 반드시 출현할 것입니다. 역사, 사상, 민족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그 이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실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앗 하고 놀랄 겁니다. 그만한 힘이 대성인의 불법, 남묘호랭개교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면 후세의 역사가는 반드시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다는 먼 장래를 생각하며 이야기했다. 소탈한 말투였으나 명쾌한 대답이 되었다. 더 깊게 교학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이치 일행에게 이 이상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계략적으로 이야기로 끝낸 듯 했다. 그 남묘호랭개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세히 말하려면 얼마든지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석존이 일대에 설한 8만 법장이라는 방대한 가르침도 따지고 보면 남묘호랭개교의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여러 가지 법의 근본입니다. 우주는 물론 인간이나 초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우주 현상은 모두 묘호랭개교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숙명조차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근원력을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배견하면 무작 30렬에 다시 말해 근본이 되는 부처님을 말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불의 생명을 말합니다. 석존 멸후 2000년 이후 바로 말법이라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부처님은 니치된 대성이시며 그 대성이는 당신께서 갖추신 구원 원초의 생명을 어본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난해한 불법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심원한 세계에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더욱 소탈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렵게 말하면 법본전 즉 인본전으로 인법 1개의 이 어본전이야말로 남묘호랭개교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조는 법화경 서분에 해당하는 무량의경에서 무량의는 일법에서 생하느니라 라고 설했습니다. 그 일법이 남묘호랭개교이며 모든 사상과 철학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본법인 묘법을 모르면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떠내려가고 맙니다. 이 근본을 그릇되게 설한 종교, 사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올바른 법과 그릇된 법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틀린 것을 올바르다고 믿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밤을 새워라도 이야기해주고 싶군. 하지만 야마모토 군도 조금 공부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도다는 한 사람의 청년에게 아무런 차별도 없이 1대1로 이야기했다.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태도에서도 따뜻한 인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리고 불법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도다 조세이라는 성실한 인물에 호감이 갔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다. 이 장소에서도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비판적인 태도로 들어가면 평가하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비판에 화살을 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왠지 모르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마음속에서 만족감을 맛보았다. 알았습니다. 전부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선생님은 천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천황 문제가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도다는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했다. 불법에서 보면 천황이나 천황제의 문제는 특별히 규정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천황의 존재를 파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 취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쪽 관점도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황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범부입니다. 어딘가 다른 면이라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천황의 존재는 일본 민족의 행불행에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시대는 크게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만든 신헌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주권 제민이 되어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인 것은 천황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패전의 고뇌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문화국가를 어떻게 건설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일본 민족은 흉흉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다. 싱겁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도다의 말에는 이론의 유희 따위는 전혀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의 얼굴을 꼼짝도 하지 않고 보고 있었다. 신이치에게 결정적 순간이 닥친 것은 이때였다. 얼마나 이야기가 빠른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조금의 미혹도 없다. 이 사람이 지도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신이치는 세상의 인격자인 척하는 가짜 군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다. 또 이론이나 사상, 철학을 휘두르며 대학자인 척하거나 지식인인 척하며 교만을 떠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신이치는 문득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자 이론가인 척하거나 대정치가인 척해도 집에 돌아가면 아내라는 이론가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또 아내나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어떤 기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확실히 기자는 그렇게 개탄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사람은 헛됨이 없이 아주 친절하게 더구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신이치는 순간 자기만 질문하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두 친구에게 질문하라고 재촉했다. 이토, 마사키, 자네들도 여쭤보게. 모처럼 찾아뵈었으니. 아니 별로 없어. 유감스럽게도 그 두 사람은 간단히 그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저녁 좌담회에는 학회의 순회 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하라야마, 고니시, 세키 등 가마타 삼총사를 비롯해 미시마, 야마다이라, 다키모토, 요시카와 등도 나란히 참석했다. 그리고 도다가 어떤 식으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입회 결의를 굳히게 할지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도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재차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이윽고 신이치는 마음을 정한 듯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말씀에 동감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동감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청렴답게 공부하고 실천해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선생님을 따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미흡 하나마 감사의 뜻을 시에 담아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툴은 즉흥시입니다만. 도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좌중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신이치는 가볍게 눈을 감고 낭낭하게 시를 읊기 시작했다. 나그네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달은 지고 해는 아직 뜨지 않았으니 날이 새기 전에 카오스의 빛을 찾아서 나는 나아간다. 마음의 아문을 떨쳐버리려고 폭풍 위에 끄떡 않는 거목을 찾아서 나는 땅에서 솟아오르려 하는가. 함께 온 문학청년 두 사람이 박수를 보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에게 이끌리듯 박수를 잠깐 보냈다. 하지만 이 얼마나 색다른 청년인가 하고 조금 놀랐다. 좌담회에서 시를 읊은 청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 내용은 그들 머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도다는 이 시의 마지막 행을 들었을 때 싱글벙글하며 기뻐했다. 신씨는 불법의 지용보살이라는 말을 알 리가 없었다. 단지 마지막 행은 전쟁 후 불타버린 대지에서 때가 오면 씩씩하고 늠름하게 이름도 모를 초목이 싹을 틔우고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생명력과 대자연의 불가사의함을 무심히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에 품었던 것을 노래한 것이었다. 2, 3일 전부터 그것을 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시를 발표하는 모양이 되었다. 신이치가 수줍은 듯이 자리에 앉자 도다가 말을 건넸다. 신이치 군, 꽤 의기양양해 보이는데 몸은 어떤가? 신이치는 가슴이 덜컹했다. 조금 나쁩니다. 폐병을 좀 앓고 있습니다. 폐병인가? 걱정할 것 없네. 나도 매우 심했다네. 한쪽 폐는 전혀 못 쓰게 됐지만 어느 사이인지 낫고 말았지. 닭꼬치구이라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피곤할 때는 느긋하게 자도록 하게. 괜찮다. 그러나 몸은 소중히 하게. 그는 이렇게 말한 다음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19살인가? 괜찮다. 19살이라. 도다 주세이는 이날 저녁에 나타난 야마모토 신이치가 어쩐지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은 신이치와 친구들이 입회를 결정하느냐 마느냐에 얽매였다. 그러나 도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도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또 오겠네. 이번에는 다음 달이 되겠군. 도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려 했다. 도다는 현관에서 미카와의 가족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간부들과 어두운 길로 사라졌다. 신이치는 문득 쓸쓸한 얼굴을 했다. 뒤에 남은 미시마와 야마다이라가 여러 가지 설명을 더하면서 입회 수속을 하려고 3명의 청년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두 친구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신이치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괴테의 말에 언젠가는 종국에 도달한다는 듯한 걸음걸이로는 안 된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종국이며 한 걸음 한 걸음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말을 강하게 느끼네.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세계를 눈앞에 보는 듯했다. 그게 무엇인지 구도해보겠다. 이렇게 결의하게 되었네. 그러나 두 청년은 무슨 이유인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이치로서도 입회라고 하면 무엇인가에 속박당하는 듯한 아직 본 일도 없는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이었다. 앞이 캄캄하고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의 충격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미 입회 수속이야 어떻게 되어도 좋았다. 베그르송의 일도 머나먼 희미한 관념의 세계가 되었다. 신이치에게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게도 도다 조세이라는 사람이 그립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8월 24일 일요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시마 요시조, 야마다이라 주헤이의 안내로 나카노에 있는 간키류라는 1년 종종 사찰에 갔다. 그때 주지는 호리고메 다이에이였다. 훗날 제65세 니치 준이다. 긴 독경과 창제 후 어본존을 받았다. 신이치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물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이치로서는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의 몸은 결코 강인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병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생활이다. 신이치 자신도 분명 평생을 종교혁명과 불법 실천에 끝까지 활약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좌담회가 열린 미카와의 집을 나온 도다는 개이힌 급행열차를 타고 시나가와에서 야마노테선으로 갈아탔다. 동행한 간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자 기대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도다는 침묵에 잠겼다. 도다는 19살 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도쿄에 처음 왔던 일을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청운의 꿈에 불타는 도다는 친구와 미래를 뜨겁게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도쿄에 가서 배우자고 결의했다. 언젠가는 한번 도쿄를 봐두자고 생각한 그는 상경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삿포로에 사는 친구를 연줄로 하여 삿포로 사범대학교 졸업생을 만나 도쿄에서 찾아가야 할 인물을 소개받으려고 했다. 그 졸업생이 사범학교 선배인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를 추천하며 소개장을 써주었다. 상경한 도다는 마키쿠치를 찾아갔다. 도다가 머지않아 생애 스승으로 받들게 되는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를 처음 만난 때가 이때였다. 도다는 그 만남에서 지금까지의 자기 운명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그때 도다 주세이는 19살이고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는 48살이었다. 지금 도다는 47살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난 야마모토 신이치는 19살이라고 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마키쿠치 스승을 섬기고 마키쿠치를 끝까지 지키며 투쟁해온 일을 상기했다. 시대는 바뀌어 자기에게도 여명을 고하는 듯한 진실한 청년 제자가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남모르게 기대한 것일까? 도다는 자기가 앉은 곳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간부에게 말을 걸려다 침묵하고 말았다. 그 간부는 오늘 밤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도다 주세이는 마키쿠치를 만난 다음 한 차례 홋카이도에 돌아가 도쿄에서 생활할 준비를 갖춰 다시 상경했다. 도다는 홋카이도에서 유바리의 탄광마을인 마야치라는 곳의 심상소학교에서 근무했다. 도다는 1917년 삿포로의 어느 도매상에서 일하면서 심상소학교의 준교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듬해 6월 도다는 대용교원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마야치는 유바리 탄광지대에서도 불편한 산골짜기에 있었다. 그때 유바리역에서 13km 정도 떨어진 누마노사와에서 마야치역까지 약 4km 구간은 탄광 전용 철도로 승객 수송도 했다. 마야치 탄광은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였던 모양이다. 이 깊은 산골에 아동과 학생이 400명이나 있던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젊은 선생님 도다 조세이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탄광의 단조로운 풍치에 필시 실망했을 것이다. 10대의 젊은 선생님은 소년, 소녀들에게는 좋은 놀이 상대였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도다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다. 맹렬한 노력가인 산골 대용교원은 그해 말에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필두 훈도가 되어 6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고등소학교 본과 정교사 면허도 취득했다. 이런 그를 아이들은 진심으로 흠모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 소녀들은 도다의 인격을 민감하게 감지했다. 밤에는 도다가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좁은 방이 마치 사숙처럼 보일 정도였다.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장난치거나 싸움하거나 도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면 선생님인 도다와 겨루기도 했다. 어느 재빠른 여자아이는 형세가 불리해지면 잽싸게 도다의 안경을 잡아챘다. 그러면 도다는 갑자기 전투력을 잃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도다는 안경이 망가질까봐 걱정했다. 산골이기에 안경이 망가지면 당장 글도 읽지 못하게 된다. 아이들은 개가를 올리고 선생님에게 이기는 유일한 전략을 자랑했다. 도다는 좀처럼 화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뺀들거리며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꾸짖었다.
참으로 엄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꾸짖는 장면도 있었다. 도다의 재직 기간은 불과 1년 9개월이었다. 그러므로 가르친 아이들도 적었지만 아이들에게 남긴 인상은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강했다. 처음 도쿄에 나왔을 때 도다는 아이들에게 연을 보냈다. 아이들 모두 그 연을 높이 날리며 놀았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난 뒤에도 늙은 아이들은 이 젊은 선생님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지. 엄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없었어. 도다는 담임을 맡은 6학년의 졸업이 임박한 2월 하순, 마야치 심상소학교를 떠났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여기는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커서 밖으로 나가거라. 2월 하순 겨울 아침, 수업 시작 직전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었다. 그러자 문이 휙 열렸다. 아이들은 소란을 멈췄다. 도다가 문에서 살짝 교실 안을 둘러보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대로 목을 움츠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다.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 이후 도다는 2번 다시 교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담당한 수업 과정은 모두 끝났지만 담임을 맡은 6학년들의 졸업식이 한 달 남은 때였다. 그러나 3월 졸업식에도 도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그때의 쓸쓸함은 먼 훗날까지 마음에 사라지지 않았다. 도다가 퇴직한 사정을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단지 1920년 3월 30일부로 퇴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사정을 추측할 수 있는 작은 단서가 있다. 그를 채용한 아마노 교장이 이미 퇴직하고 후임으로 엔도 교장이 발령난 때였다. 그러나 엔도 교장은 임명을 받고도 한 번도 마야치에 오지 않았으며 도다와 마찬가지로 3월 30일에 퇴직했다. 그동안 반년 가까이 교장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었다. 도다가 퇴직한 배경에는 선생님끼리의 무슨 알력이 있었는지 모른다. 혹은 엔도 교장을 퇴직으로 몰아놓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순정파의 정의파인 젊은 도다 조세이가 그것을 묵시할 수 없어 퇴직이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도다는 학생들에게 퇴직하게 된 사정을 말하려고 교실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원기 있게 떠들며 장난치는 순진한 학생들을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을까?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한 도다였다. 만감이 가슴에 북받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도다는 그날 곧바로 눈길을 내려갔다. 짐을 챙겨서 혼자 결연히 은세계의 마야치를 뒤로 했다. 누마노사와로 가는 말썰매 안에서 아이들을 향한 애정 때문에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누마노사와에서 열차로 유바리에 나가 사포로에 짐을 맡기고 고향인 아스타무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도 꽤 깊어 있었다. 몹시 추운 2월, 옷은 눈에 젖고 내뿜는 숨은 하얗게 얼었다. 그러나 도다의 의지는 혹한에도 지지 않을 만큼 강고했다. 도다는 오히려 희망에 불타며 원기 있게 분발했다. 청운의 꿈이 도다를 재촉했으리라. 이튿날 그는 아스타무라를 뒤로했다. 사포로에 있는 친구 집에 맡긴 짐을 황급히 챙겨 기차를 탔다. 둘째 형이 미야기현의 시오가마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문 도다는 대책을 강구한 모양이다. 도다가 상경하여 같은 고향 친구를 찾아가 그 자취집에 자리를 잡은 때는 3월이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투에 이은 고투였다. 만약 상경하자마자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면, 다시 말해 취직도 금방 되고
공부도 어렵지 않게 했다면 그 후 마키구치와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도다의 생애도 운명도 전혀 다른 행로를 걸었으리라.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다가 겪은 고투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한 고투임이 틀림없다. 도다는 어느 병원에서 기거하며 일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다의 큰 뜻은 꺾이지 않았다. 도다에 굴복해 타락의 인생에 빠지는 청년도 있지만 도다는 고난과 맞서며 늠름하게 매진했다. 그는 파도는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 완고함을 더한다는 잠언처럼 모든 고난을 자신의 대성을 향한 시련으로 삼고 일생의 재산으로 바꾸었다. 서양의 잠언에 고난보다 뛰어난 교육은 없다고 있지만 그 말은 당시의 도다에게 가장 알맞은 말이었다. 이 무렵에 도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1920년 4월 1일 상경후 한 달의 세월은 인생 50년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정신적인 변화에서는 과거 20년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리라. 심사숙고하라. 나는 남자다. 중리학. 대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심신을 연마해야 한다. 요컨대 국가의 인재, 세계의 지도자로서 대임을 받아 완수할 수 있도록 닦아야 한다. 작은 내 몸, 그 질은 어떠한가? 모르겠다. 나에게는 분투가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양이 있을 뿐, 오늘 사람들의 비난, 비웃음은 안중에도 없다.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뿐, 오직 신앙의 힘으로 살리라고 명심할 뿐. 수양. 하나, 공부했는가? 하나, 부모의 행복을 기원했는가? 하나, 세계 민족, 일본 민족에 속한 나를 생각하고 작은 내 욕망을 억제했는가? 하나, 대도량이었는가? 하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하나, 성실했는가? 20살인 도다 조세이는 낯선 도쿄 자취방의 어두운 전등 아래서 이렇게 일기를 썼다. 도다는 오로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단련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일기 속에 신앙의 힘으로 살리라라고 있지만 아직 특정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도다는 고투하는 속에서 인생의 스승을 꿋꿋이 찾았다. 그 열흘 후인 4월 11일에 쓴 일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아직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사상의 귀의 아직 뜻을 얻지 못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스승을 구하고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등학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구하는 바가 있다면 가장 먼저 사회에서 분투해야 한다. 나날이 향상하며 마음에 미소 지을 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가? 의지하기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 독립하라. 자존하라. 운명도 자기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열릴 리 없다. 크게 보라. 부분만이 아니라 대국을, 그대 분투의 대지를, 장면을. 사람들의 조소와 세상의 매도가 다 무엇인가? 자신이 믿는 바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조소와 세상의 매도를 한 번 일어섰을 때는 천하를 석권하는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길러 일어서라. 나를 알아주는 벗을 백세에 구하라. 현세의 공명에 집착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찾아서 완수하라. 열렬한 기백이다. 이 정신이 그의 일생을 관철했다고 해도 좋다. 단지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었다. 여러 선배와 지인을 만났다.
그리고 의지하기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 독립하라라고 썼다. 그의 고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다에게 푸념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날 일기의 끝부분에 시 내수를 덧붙여 놓았다. 그중 시 한 수는 마야치를 그리워하며 읊은 것이다. 용처럼 누운 마야치를 그리워할 때 나를 격려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도다는 홋카이도에도 마야치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진한 아이들의 이별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도다는 4월 어느 날 마야치의 제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선생님은 도쿄에 있단다. 너희 졸업식에 가지 못해 필시 서운했겠지만 아무쪼록 용서하기 바란다.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기 바란다. 이때부터 도다와 제자들 사이에는 15에서 16년 동안 편지가 오갔다. 도다는 어떤 제자를 도쿄에 불러서 취직까지 시켜주었다. 또 어떤 우수한 제자가 집안이 가난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한탄하자 일본어 소사전을 보내 격려했다. 이 소사전을 받은 소녀는 늙어서도 너덜너덜해진 소사전을 어루만지며 도다 선생님의 깊은 자애를 떠올리기도 했다. 도다 선생님이 마야치에 계신 기간은 아주 짧아서 우리가 배운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반 친구들은 모이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도 도다 선생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대단히 유명해지셨는데 그렇게 정이 깊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때묻지 않은 소년의 마음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한 인간의 영상을 어느새 자연스레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도쿄는 이미 벚꽃이 지고 상쾌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했다. 도다는 향학열에 불타며 상경했지만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단 하루도 고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도다는 어느 날 생각다 못해 처음으로 외가 쪽의 지인인 해군 중장의 저택을 찾아갔다. 그 집에서는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기는 했으나 슬프게도 세도가는 한 청년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가난한 청년이다. 도다는 처음에는 도해지 사람의 좋은 응대에 긴장을 풀고 말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만 맞장구를 치는 태도가 바로 느껴졌다. 정성껏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말려들지 않으려 피하기만 했다. 도다는 그 대응이 허례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는 빨리 돌아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돌아가려 할 때 그 집 부인과 딸이 책상 위에 있는 과자를 백지에 싸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도다는 이때 분한 마음으로 거절했다. 저는 이런 것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다는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2번 다시 그 집에는 가지 않았다. 도다는 이때의 굴욕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아내인 이쿠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계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인지는 옷차림 따위로는 판단할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옷차림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가 당한 굴욕에 비추어 남에게는 그런 굴욕감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어쨌든 상경했던 당시의 시리와 좌절 속에서 얼마나 악전고투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공경에 빠진 도다는 마야치에서 겪은 경험을 살려 교직에 들어가려는 생각에
마키구치 자택을 찾아갔다. 마키구치의 아내는 우물에서 물을 푸다가 도다의 모습을 보자 바로 현관으로 안내했다. 마키구치는 당시 도쿄시 교육계에서 어딘가 남다른 곳이 있는 존재였다. 일가견을 이룬 교육 이론과 실천에 대해 식자들은 주목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과는 전쟁 전 교육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삼은 교육 칙어를 도덕의 최저 기준이라고 갈파할 만큼 지나치게 앞서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둔하고 완고한 관리들은 마키구치를 배관시했다. 마키구치 또한 선구자의 피해를 틀림없이 느꼈을 것이다. 마키구치의 탁월한 이론을 당시의 교육 관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마키구치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서민의 성각자를 냉대하고 계속 박해했다. 마키구치는 오랜만에 만난 도다를 따뜻이 맞이했다. 그리고 도다가 말하는 상경 후의 고투와 미래에 대한 포부를 조용히 들었다. 그러한 속에서 도다의 순수한 성격과 의기를 새삼 느꼈음에 틀림없다.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가? 마키구치의 눈가에 다정한 웃음이 떠올랐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목다지 양복 단추를 푼 도다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넣은 이력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때 도다는 엉겁결에 말했다. 선생님, 저를 꼭 채용해 주십시오. 도다는 불가사의하게도 마키구치에게 응석을 부렸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거듭 말했다. 저는 어떤 학생이라도 반드시 우등생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채용하신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좋은 놈을 채용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가? 마키구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도다는 약간 수줍어했으나 이때가 중요하다는 듯 다시 마키구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알았네, 알았어. 힘써보겠네. 이날 두 사람은 교육 실천과 연구에 대해 장시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때 마키구치는 48살이었다. 도다는 마키구치 회장이라는 신뢰할 만한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을 누구를 만났을 때보다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이윽고 그는 니시마치 심상소학교 임시대용교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마키구치와 고락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생애 스승임을 깨달았다. 엄한 스승이었다. 도다는 마키구치에게 칭찬받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다. 도다는 어느새 마키구치라는 불세출의 교육자에게서 인생의 스승을 발견하고 평생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섬겼다. 그는 마키구치에게 제자의 도를 관철했다. 이렇게 깊은 수견을 불법은 사제불이라고 설한다. 그 후 마키구치와 도다는 니치렌 불법의 문을 두드린다. 1928년이었다. 입신 전 두 사람은 사제불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지금 도다가 이 스승을 잃은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도다가 스승의 유업을 이어받아 고군분투한 3년간이다. 지금 도다는 자기가 마키구치를 섬겼듯이 그와 마음을 함께할 제자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일까? 전철은 사람들의 갖가지 생각과는 관계없이 굉음을 내며 달렸다. 밤 11시가 되자 낮에는 그렇게 붐볐던 사람들도 드물어지고 여름바람이 시원했다. 역마다 지친 사람들이 내리고 또 새로운 승객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전철은 오사키를 지나서 고탄다에 정차했다. 다음은 메구로다. 도다는 아직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새 47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날 밤 야마모토 신이치가 19살이라고 말을 했을 때 도다는 마키구치와 처음 만난 19살 시절을 떠올렸지만 지금의 자기 나이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청춘 시절에 겪은 갖가지 일을 생각하자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때 마키구치가 48살이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깜짝 놀랐다. 나는 지금 47살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살이라고 말했다. 그때와 거의 같은 나이 차이로구나. 도다는 전철에 흔들리면서 창밖의 어둠에 응시했다. 19살짜리 청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마키구치 선생님과 만났을 때를 역력히 생각나게 한 장본인은 오늘 만난 이 청년이 아니던가. 도다는 오늘 날짜를 생각했다. 내일은 8월 15일이다. 패전하고 만 2년이라는 세월이 꿈처럼 흐른 것을 생각했다. 이날을 국민은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굴욕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또 반성하는 날로, 신생 일본이 출발하는 날로 삼은 사람도 있으리라. 틀림없이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이날을 해마다 상기할 것이다. 그리고 도다 조세이가 일본 광선 유포 달성을 향한 가장 큰 서상을 바로 눈앞에 본 날이 바로 패전한 이날이다. 슬프고 침통한 생각도 있었지만 패전은 틀림없이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과거 700년 이래로 계속 위배한 역사의 엄연한 결과라 하겠다. 대성인의 자비는 실로 역연의 현증을 통해 일본 광선 유포 성취라는 비원을 먼저 도다 조세이라는 한 사람에게 자각해 했다. 도다가 자각한 원천은 마키구치의 참된 제자로서 사제와 함께 가면이 난을 향해 나아간 것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마키구치의 유업을 도다와 나누게 될 한 청년이 47의 도다 앞에 출연했다. 불법이 진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미중유의 종교혁명을 단행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사제의 수견이 존재할 것이다. 저 청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은 그것으로도 좋다. 도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띤 채 메구로역 플랫폼에 내렸다.